자, 오늘 우리 학습해야 될 내용이 부동산 투자론 파트죠. 예, 그래서 이쪽 투자론 파트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와 공급에 이어서 정책 이야기까지 쭉 했는데 정책 파트가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수요와 공급 그래프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잘 정리가 되면 정책 파트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론 파트가 잘 정리가 되면 감정평가 파트가 또 쉬워집니다. 투자가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에다가 자본을 투입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따져보면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면 얼마가 될까요? 그거 따져보는 게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투자는 하고 감평은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론이 잘 정리가 되면 감평까지 쫙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투자론 파트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역시 알아둬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있겠죠. 항상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문제에서 투자와 관련해서 첫 번째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투자 좀 하시죠 그랬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돈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게 뭐였다? 지렛대 효과였다.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서 투자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청라지구 이야기하면서 뭐 3억 5천에 또 오면 내 돈 안 들이고도 어떻다? 대출 2억 내고 또 전세 1억 3천 하고 그러면 이게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3천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렛대화를 통해서 타인 자본 지렛대 삼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지렛대 효과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면 291페이지로 갑니다. 예. 뭐 투자, 투기, 비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291쪽에 가면 위험과 수익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로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면 끝나는 게 투자론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돈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지렛대효과였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오늘 학습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자, 투자 좀 하시죠 그랬을 때 어디 좋은 투자 대상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해결 문제입니다. 자, 어디 좋은 투자 대상이 있습니까? 이 말은 뭐는 적으면서도 위험은 적으면서도 뭐 수익률은 가장 높은 투자 대안을 선정하고 싶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투자 대상을 선정해 주면 됩니다. 어디 투자하라 하고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최적의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평균 분산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도 있느냐 하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 분산법과 포트폴리오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평균이 뭐고 분산이 뭐고 이런 말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에 대해서 뭐부터 하자? 분석부터 하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위험과 수익률의 분석에서는 학습해야 될 내용이 위험이 뭡니까? 수익률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의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두 번째로는 보시다시피 위험이다, 수익률이다 그랬을 때 이 위험과 수익률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어떤 종류의 위험이 있고 어떤 종류의 수익률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위험이 크다, 작다, 수익률이 높다, 낮다 이런 말을 하려면요. 위험과 수익률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할 수도 있어야 되겠네요. 예. 자,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여기 있는 위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위험 혐오적이다 또는 위험 회피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위험을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험을 싫어하니까 위험을 처리해야 되겠죠?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위험의 관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위험과 수익률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을까? 너가 둘은 뭔 관계니? 이런 것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수익률은 뭐가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수익률은 투하 자본분의 뭐다? 수익이다. 학계론에서 무슨 율, 앞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무슨 율, 무슨 비율, 무슨 치수, 무슨 개수 이런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것이 위로 간다. 분모 분자에서. 그래서 위로 간다. 그래서 수익률이니까 수익이 위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투하 자본분의 수익이다 하는 것이 지금 수익률이네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수익률은 그렇다. 그럼 뭐가 위험일까요? 그랬을 때. 자, 부동산에 투자해서 위험이라고 하는 건요. 요 미래의 수익이 어떻다면 확실하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안 위험한 거예요? 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미래 수익이 불확실하다. 이게 위험이에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불확실성을 뭐라고 표현한다? 위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291쪽 맨 밑에 보시면 투자 시 위험이란 뭘 말하는 거라고요? 기대되는 수익에 뭘 말하는 거다? 불확실성 정도를 말한다. 자, 그 의미는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위험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종류가 나오나요? 그러면 위험의 뭐 종류.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험의 종류부터 살펴봅시다. 뭐 이렇게 나가네요. 위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부동산에 투자됐을 때 그 위험의 종류에는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사업상 위험도 있네요. 예. 또 무슨 위험도 있어요? 보니까 사업상 위험,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적인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뭐 유동성 위험, 뭐 이런 것들 쭉 있나요? 예, 있는데 아주 상식적인 말입니다. 부동산에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피스텔 하나 지어 분양하자. 뭐 이렇게 나갔을 때 뭐 문제가 있어요? 시장에서 수요가 사라지거나 너무 과잉 공급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양이 안 되고 임대가 안 돼 버리면요. 당연히 어때요? 사업에 실패하겠죠.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 안에는 무슨 위험이 있다고요? 시장 위험이 있다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 시장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어 발생하는 시장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또 투자하고 투기는 차이가 있다 그랬죠? 투자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무슨 과정을 거친다고요? 운영이라는 과정을 거친다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처분하니까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부동산 얘기에서 뭐 종업원이 운영과 관련해서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역시 이렇게 되면 사업에 실패할 수 있네요. 예. 자, 세 번째,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이제 중개사무소도 어디다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위치 선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거라고요? 사업상 위험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부동산은 고가품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뭐 하기도 한다고요, 지금? 자금을 융통하기도 하나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예금 넣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금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 받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요, 대출 받아서 산다니까? 맞죠? 예, 고가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금을 융통했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 있다고요. 그만큼 남의 돈을 많이 빌리면 앞에서 우리 뭐 배웠어요? 지렛대요가 해서 정의 지렛대요가 나오면 떼돈 벌었다가 될 수 있지만 부의 지렛대요가 나오면 쫄딱 망했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융통하면 그만큼 갚아야 되는 돈이 어떻게 되니까? 늘어나니까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써놨다? 금융적 위험이라고 쓰는 거다. 그러면 이 돈을 투자할 전체 돈을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요. 금융적 위험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겠죠? 그래서 금융적 위험이다 그랬을 때 292쪽에 보시면 넷째 줄에 만약에 총 투자액을 뭐로만 투자한다면 지분 투자로만 한다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이런 것도 알고 있죠.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부증성 이런 거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건 희소하잖아요. 희소하기 때문에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의 규제가 어때요? 많다 하는 거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럼 법적인 측면의 규제가 많다 보니까 수시로 이런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환경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적률 건폐율이 어때요? 갑자기 이제 규제가 강화된다든지 뭐 이렇게 용도 전환이 갑자기 안 되어버린다든지 이런 법적 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법적 환경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뭐라고 쓴다? 법적인 위험이다. 특히 정부의 어떤 거 재정 정책 이런 거 정책 있나요? 이런 정책과 관련돼 있는 것도 우리는 여기에 법적 위험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법적 위험과 관련해서 셋째 줄에 그 감가상각 방법 변화 이것도 기업 회계 처리 준칙이라는 법에서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으로 할 건지 정액법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바뀌었다든지 세금 제도, 세제니까 세금 제도죠. 제도적인 것.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변화. 그래요. 재정 정책상 시장 이자율 변화. 그러니까 재정 정책 변경 때문에 이런 금리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걸로 봐서 법적인 측면의 위험에 넣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자, 인플레이엄. 우리가 부동산은 흔히 뭐라고 말해요? 인플레이션에 강하다고 배웠잖아요. 기억납니까? 근데 무슨 인플레이엄이 있는데 그랬을 때 자,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도 있지만 무슨 금리도 있어요? 변동금리도 있나요? 그럼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금리를 뭐 해버릴 거예요? 올려서 차입자에게 증가시킨단 말이죠. 그럼 은행에다 이자 잔뜩 갖다 주고 나면 투자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임대인이다 그러면요.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겠죠? 계약을 맺을 때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10년 임대차 계약 이래가지고.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와, 1년 동안은 신났어요. 근데 갈수록 돈 가치가 어떻게 돼서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10년째 되면요. 100만 원은 돈도 아닌 게 될 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에 그런 말씀 났죠. 대출자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이자율보다는 뭘 선호한다? 변동이자율로 대출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변동금리로 대출해주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리스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겼으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특히 장기 임대차 경우는 뭘 유의해야 된다? 이런 인플레이션 위험 이런 거 유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입니다. 현금. 그래서 이제 금융론 가면 유동성을 리스크 이런 말도 똑같이 쓰는 거죠. 예, 현금화하기 어렵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돈이 급한데 환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급매해야 된다. 급매하게 되면 가치 손실이 생길 수 있나요? 환금성이 떨어지니까 급매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자, 이런 위험이 유동성 위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 옆에 수익률의 개념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수익률은 뭐라 그랬어요? 투하 자본분의 뭐다? 수익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수익률에도 종류가 있겠죠? 수익률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하는 걸 좀 봐달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표현도 있고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무슨 수익률도 있죠? 실현 수익률도 있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다라는 표현은 기대 수익률은 이것은 투자 대상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자, 투자 대상에서 기대된다는 말은 자, 예상된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상된 지출 이 부동산에다가 이만큼의 돈을 투입한다면 예상되는 수익이 있을 수 있나요? 예상되는 수익으로 계산한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부동산에 1억을 투자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예상되는 수익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요. 이때 이 1억은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2천만 원의 수익이 기대된다면 이때 기대되는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20%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래서 이것은 예상된 지출과 예상된 수익으로 계산한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20%는 여기 있는 이 A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20%지 B나 C에 투자했을 때 20%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수익률은 투자 대상 자체의 내부 수익률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 수익률의 다른 말이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 대상에 뭘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수익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기대 수익률입니다. 지금 몇 프로 수익이 기대된다는 수익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뭐다? 기대 수익률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대 수익률 보시면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 또는 뭐라고 쓰겠다? 내부 수익률 이렇게 쓰는 거예요. 투자 대상 자체의 수익률이죠. 이렇게.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을 봅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입니다. 자,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자, 그러면 이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는 자, 여기 1억이라고 하는 뭘 들였어요? 비용을 들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학원에 요구하시는 거 있나요? 뭐 있겠죠. 왜 요구하는데요? 잘 모르시나 봐요. 돈 냈으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돈 안 내고 원장님한테 가서 막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막 요구해 보세요. 원장님 한마디 하시겠죠? 가세요. 이렇게. 그럴 거예요. 왜? 돈도 안 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다는 건 뭘 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라고요? 비용을 들였으니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 1억이라는 학원이면 수강료를 끄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 1억이라는 비용을 들이게 되면 지금 저기 있는 A 부동산에 어때요?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나요? 투자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투자하면 한 10% 정도 수익 기대된대요. 여기는 한 5% 정도 기대되고. 근데 지금 뭐 할 거예요, 내가? 이 다른 데 투자하는 걸 포기하고 여기 투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기된 것 이상은 요구하려고 하겠지. 그 포기된 것 요 10%를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기회비용.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자, 뭐다? 기회비용은 포기된 것 중에서 뭐 한 거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기회비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차선의 선택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왜? 최선의 것 선택할 테니까. 그래서 포기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게 뭐다? 기회비용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률 이상은 요구할 거예요? 10% 이상은 돼야지 이렇게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구 수익률은 뭘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 10%는 최소한도의 수익률이요? 최고의 수익률이에요? 최소 이만큼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한 필수적인 수익률로서 최소한도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투자안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죠. 지금 바깥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익률이라고요?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의 비용성을 반영하고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구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일단 다른 말로 기회비용이고 외부 수익률이고 필수적 수익률이고 최소한도의 수익률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이 1억이라는 돈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요 1억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수익을 요구하는데 요 수익은 현재 생겨요? 미래에 생겨요? 미래에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미래 수익이 생길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고요? 기다린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고요. 그 기다린 대가를 뭐라고 쓴다? 시간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그럼 시간에 대한 비용으로서 뭘 요구합니까? 그랬을 때 자,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넣어놨다. 1억짜리 넣어놨다. 그랬더니 1년 기다리면 대가를 주겠죠? 예, 대가 줍니다. 뭐 2% 준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200만 원 이렇게
지금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1억을 넣어놓으면 왜 200만 원이란 돈을 줍니까? 은행은?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1억이 있으면 이 돈 갖고 뭐 한다 그랬어요? 며칠 안 지났는데 효용을 누린다. 효용 중에 바로 효용 주는 게 뭐라고요? 소비라고요.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그렇죠? 근데 요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지금 당장 효용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후에 은행에 났을 때 똑같이 200 안 주고 그냥 원금만 찾아가세요. 1억 준다 그러면 이때 이거 찾아서 효용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금 바로 효용 누리지 뭐하러 1년 기다렸다가 효용을 누리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어도 뭐에 대한 대가는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린 대가. 그때 정기예금 이자율 이런 것은 2% 줄게. 그럼 확실하게 2% 주죠. 그럼 확실하게 2%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예상한 기대치에서 안 벗어나잖아요. 맞나요? 아까 우리 이런 거 위험이 뭐라 그랬어요? 불확실성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누구나 투자하기 전에 요만큼 기대치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 하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그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벗어나면 안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 돼요? 이 2%를 무위험 수익률이라 그런다고. 약속한 거 딱 주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쓴다고요? 무위험 수익률, 줄여서 무위험률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투자자는 수익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무슨 대가는 당연히 요구하는 거고 기다린 대가는 당연히 요구하는데 그 기다린 대가가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무위험 수익률 또는 무위험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과는 달리 부동산 투자하면 뭐가 있어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이 커지면요. 여러분은 요구하는 수익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위험한데 투자한다면 당연히 더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에 대한 대가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뭐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위험 할증률이라고 쓰는 거예요. 또는 위험 대가율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위험 할증률이 가산돼 있는 요구 수익률을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하면 위험 조정률이라고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의 표현이 아주 다양하죠. 지금 위험 할증률이 가산되어 있는 요구 수익률을 뭐라고 쓴다고요? 위험 조정률 이렇게 쓴다고요. 위험 조정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293쪽에서 동그라미 2번 요구 수익률 보세요. 자, 기억번 투자안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과 기회비용을 반영했을 때 투자자가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또는 필수적 수익률, 외부 수익률, 기회비용, 자본의 기회비용 이렇게도 부른다.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에는 뭐가 들어있다?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용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박스에서 시간에 대한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쓴다? 무위험 수익률, 줄여서 무위험률. 그 위험에 대한 비용은 위험 할증률 이렇게 쓰는 것이다. 자, 그래서 무위험률에다 뭘 다하면 된다고요? 위험 할증률 다음은 되는 게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에 대한 대가 정도는 투자자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위험에 대한 대가 정도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 정도는 투자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요만큼 커졌어요. 그때 대가를 이만큼만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만큼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만큼 요구하는 사람, 이만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는 갑은 이만큼 요구하고 을은 이만큼 요구해요. 위험에 대한 대가를. 그러면 자, 갑하고 을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지금. 대가를 요구한다는 건요.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돈 주면서 한다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요구한다는 건 둘 다 위험을 많은 사람이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더 싫어하는 거예요? 갑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을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갑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잖아, 이 위험에 대해서.
그러면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게 더 싫으니까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밖에 5층 창밖에 나가서 유리창 닦아보라 그러세요. 위험이 있죠. 얼마 요구할 거요? 많이 요구할 거요? 그 많이가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한 10만 원만 주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내 몸이 얼마나 귀한데 난 1억짜리야 이러면서 돼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데 누가 더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갑이 더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갑 같은 사람을 더 위험 회피형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더 위험 회피형이다. 을도 위험을 싫어하나요? 싫어한다니까 대가를 요구하니까. 근데 갑보다는 덜이죠. 덜 위험 회피형이라고 여기는.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갑 같은 투자자를 우리가 특히 보수적 투자자다 그래요.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죠. 을 같은 투자자는요. 지금 위험을 싫어하긴 하지만 대가를 요구하는 게 지금 조금밖에 요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떻다? 공격적이다. 이 위험에 대해서 이 정도 수익은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어떻다? 공격적이다. 그래서 을 같은 투자자는 공격적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든 공격적이든 다 기초는 위험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세로축은 돈과 관련된 걸 쓴다는 거 기억나죠? 그럼 뭘 써야 돼요? 돈에는 표현이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토지 시장이면 지대가 될 수도 있고요. 지대 받았다고 돈이잖아요. 맞나요? 예, 그리고 가격이 올 수도 있고요. 수익률이 올 수도 있고요.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그럼 상대편은 수익률의 상대편은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여기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위험이 하나도 없더라도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나요? 있다니까. 뭐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대가. 기억나시죠?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뭐다? 무위험률이에요. 일정 시점에서는 갑이나 을이나 무위험률은 같아요. 일정 시점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위험이 커질수록 대가를 더 요구한다 그랬죠? 더 요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사도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위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이 여기 있을 때 지금 갑하고 을이 있는데, 자, 갑하고 을이 있는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무위험률이고, 맞나요? 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위험 할증률이 되겠죠.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을의 요구 수익률선이고 이게 갑의 요구 수익률선인 겁니다. 그러면 을은 지금 요만큼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렇게. 을의 요구 수익률은. 갑은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요? 갑이 훨씬 더 많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을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부른다고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갑은 보수적인 투자자로서 여기가 더 위험 뭐라고요? 회피형이다.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을은 공격적이지만 이것도 위험을 싫어한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갑보다는 덜 위험 회피형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회피형 또는 혐오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험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갑과 을의 지금 요구 수익률선이죠. 이 요구 수익률선인데 이 요구 수익률선은 보시다시피 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은 투자자의 뭘 알려주는 거예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뭘 알려주고 있다? 태도를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이것을 뒤에서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앞으로 무차별 곡선이라고 쓸 거예요. 무차별 곡선.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무. 다른 말로 하면 차별이 없다는 것은 만족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만족이 같으니까 효용이 등. 같다. 그래서 등 효용 곡선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쓰겠다? 무차별 곡선 또는 등효용 곡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차별하다. 이 어려운 말 아니에요. 무차별하다는 건 차별이 없는 거니까 만족이 같은 점이라고. 만족이 같은 점이라는 걸 예를 들면 위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싫어하는 거 한번 써보세요. 위험 말고 예를 들어서 청소, 설거지, 빨래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청소 이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청소인데 여기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써봐요. 돈 이렇게. 그러면 학원에서 오늘 강의 마치고 원장님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네요. 한 사람에게, 갑에게 우리 학원 청소 좀 해주고 가 이거. 짜장면 먹어서 되게 지저분해졌어 이러면서 청소 좀 해주고 가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뭘 요구할 거예요? 대가를. 원장님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렇게. 그랬더니 1시간 청소해주면 예를 들어서 10,000원 준대요.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올려줘야 되겠네. 30,000원짜리 이렇게. 그것도 안 해요? 난 귀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요 30,000원에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근데 원장님이 1시간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서 어때요? 한 2시간 해주셔야지 이렇게. 2시간 해달라요? 그럼 얼마 요구할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10만원 내기에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만원이 들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10만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요 점하고 요 점이 있어요. 1시간 하고 3만원 요구하실래요? 2시간 하고 10만원 요구하실래요? 2시간 하고 10만원 요구한다고요? 그럼 이걸 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는 이게 만족이 같은 게 아니야. 이걸 좋아하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내려야지 돈을. 얼마? 8만원 이렇게. 자, 물었어요. 이번에는 얼마라고요? 8만원. 자, 둘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이걸 선택한다고요? 그러면 또 올려야 돼. 9만원.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아무거나 합시다.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가면 그게 덤효용한 거예요. 만족이 같은 거라고. 나한테는 이 점이나 이 점이나 만족이 같으니까 뭐 1시간 하고 3만원 받든지 2시간 하고 뭐 9만원 받든지 두 개 중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쭉 연결한 게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래서 요 모양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위험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수익률은 좋아하는 거잖아요. 돈이에요. 그러면 이 을한테는 요만큼의 위험을 감당하고 요만큼의 수익을 요구할 건지 아니면 좀 더 큰 위험을 감당하고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지 요즘 점들이 무차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차별 곡선이고 등형 곡선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요구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알아두실 게 294쪽에 가면 거기 자 B의 위험 할증률 이런 말 나오죠? 위험 할증률은 둘째 동그라미에 투자자 위험 회피 정도에 따라 어떻다? 달라지는데 위험 회피형 중에서 보수적 투자자 위험 할증률은 공격적 투자자보다 어떻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난다. 그 말 이해됐죠 이제? 예, 그래요. 자, 그리고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가산한 요구 수익률을 뭐라고 썼다? 위험 조정률 이렇게도 쓰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오빈 피셔라는 학자는 여기에다 뭐까지 냈다는 거요? 인플레이션, 예상되는 인플레이션도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서 요구 수익률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썼어요? 피셔 효과 이렇게.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서 요구했다 이렇게. 자,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실현 수익률이라는 말이 나오죠.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사후적인 수익률인 겁니다. 그러므로 투자할까 말까 할 때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실현 수익률이 필요 없고요. 뭐만 필요 있으면 투자할까 말까 할 때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기대 수익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투자 대상의 수익성이라 그랬잖아요. 요구 수익률은 뭘 반영하고 있다고? 이거는 비용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수익성 쪽이 뭐보다 커야? 비용성 쪽보다는 커야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거기 295쪽 맨 위에 기대 수익률이 박스에 보면 요구 수익률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 투자를 채택하고 그 반대가 되면 투자를 기각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보니까 별것도 아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조금 전에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뭐하면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고요?
투자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에서 기대되는 것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커야 어때요?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투자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투자 가치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고요? 투자한다. 이런 말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은 다르죠? 그렇지만 뭐는 같다고요? 의미는 같다고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 투자할 만한 가치예요. 그거는 투자자가 생각하는 가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누가 생각하는 거라고요? 투자자. 따라서 투자 가치는 투자자의 무슨 가치가 되겠어요? 주관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 가치는요.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보다 투자자가 생각할 때 더 큰 가치가 있으면 투자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분의 뭐라고 써놨어요? 요구 수익률분의 예상 수익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분의 예상 수익이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자, 뭐 별거 아닙니다. 이 요구 수익률을 이쪽으로 보내보면 어떻게 돼요? 보내보면 투자 가치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곱하면 예상되는 수익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좀 변형하면.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여기 땅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매년마다 예상되는 수익 1억이 나옵니다. 와, 1억이 나오는 수익이 1억이 나오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 얼마 정도까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즉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땅이 있다면 얼마까지 주고라도 내가 살게 이렇게 말하고 싶냐고요? 10억?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주관적 가치니까. 나는 이런 땅이 있다면 10억까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몇 프로라는 거예요? 이 투자 대상에서 적어도 요구하는 수익률인 10%가 이 투자 대상에서 충족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즉 10억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토지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10%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20억까지 지불할 의향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20억까지라도 주고 나 이런 땅 사고 싶다. 그러면 이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서 몇 % 수익만 나와도 투자한다는 거예요. 5% 수익만 요구하는 수익만 충족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요런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투자 가치만 남겨놓으면 요거 요리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수익을 보내 뭐가 된다? 예상 수익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투자 가치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고요? 투자한다. 자, 그래서 그 박스 밑에 295쪽 투자 가치는 요거 수익률 예상 수익이라는 박스 밑에 동그라미 4분의 이런 말 써놨죠? 투자 가치가 뭐보다 크면 시장 가치보다 크면 그거는 곧 무슨 말하고 똑같다고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뜻이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뜻은 투자 가치가 뭐보다 크다는 뜻이다? 시장 가치보다 크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요 말하고 요 말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럼 예를 들어서 뒤로 넘겨서 맨 위에 양가로 3번에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고요? 투자를 채택하고 반대가 되면 투자를 기각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제 2번을 봐달라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의 연평균 예상 수익이 얼마다? 3천만 원이고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이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현재 2억 원이다. 투자 가치와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부동산의 연평균 예상 수익이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요구 수익률은 10%. 이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현재 시장 가치 현재 2억 원이다. 투자 가치와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물었어요. 자, 보세요. 그럼 투자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예상되는 수익을 뭐로 나눠주면 되죠? 요구 수익률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3천만 원을 뭐로 나눠주면 돼요? 요구 수익률 10%인가요? 0.1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이때 투자 가치는 얼마예요? 3억이 나옵니다. 3억. 시장 가치는 얼마예요? 2억. 그러니까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 이때는 투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대 수익률 한번 따져보자고요. 기대 수익률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아까 제 앞에서. 여기 예상되는 지출과 예상되는 수입으로 계산한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상된 지출, 이 부동산 살려면 얼마 지출하면 돼요? 거기 시장 가치가 2억이라고 줘놨죠. 그건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2억을 지출해서 사면 이 부동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2억 지출에 사면 얼마 수익이에요? 예상되는 수익은 3천만 원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때 기대되는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15%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와서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15%. 요거 수익률은요? 10%. 그러니까 투자한다. 결론이 같이 가죠? 만약에 이때 시장 가치가 3억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3억이면 여기하고 여기가 셈이 되겠지? 이게 3억이면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가 같아지겠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이거 보면 되잖아. 시장 가치 여기 3억 주고 사면 이제 2억이 아니라 3억 주고 사면 3천만 원이니까 10%죠? 그러니까 뭐가 같아졌어요, 이번에도?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얘가 같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도 같잖아요, 이렇게. 같이 간다고, 얘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 비교하는 건데,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말하고, 기대 수익률이 요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 말은 같이 가는 거라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둘게. 297쪽에 위험 수익에 무슨 관계가 있냐면 상쇄관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상쇄관계. 자, 상쇄관계다. 이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고위험이 있는 투자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요. 고위험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고수익도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고위험을 상쇄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고수익이 있어야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고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쇄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쓴다는 거예요? 비례관계다, 이렇게. 일반적인 상쇄는 반비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비례라는 뜻을 썼다는 걸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 수익은 무슨 관계라고요? 상쇄관계다. 일반적으로 투자 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투자한이 위험한 것만큼 수익으로 보상받는 보상의 원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원한다면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위험 있는 곳에 고수익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고위험을 상쇄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고수익이 있어야 투자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비례관계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갑하고 을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싫어하죠? 그럼 싫어하는 사람은 전혀 위험을 감당하지 않나요? 그건 아니죠. 보세요. 을도 이만큼의 위험이 있지만 위험이 있더라도 어때요? 요구하는 수익률 있잖아요. 요구하는 수익률하고 위험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요구하는 수익률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위험률이 뭐 2%고 여기 할증률이 3%다. 그러면 요구하는 수익률 몇 프로라고요? 5%다. 이렇게. 그런데 투자 대상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6%면요. 얼음 투자해야 하네요? 6%면 하겠지? 요구하는 것보다 뭐 하니까? 크니까. 이해됐나요? 근데 위험을 무진장 싫어하는 갑은요? 안 하겠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위험을 뭐 한다 하더라도 싫어한다 하더라도 전혀 위험을 감당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96쪽 맨 밑에 그 위험 혐오적이다 하는 거 태도에서 동그라미 1번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이 어떻다면 동일한 여러 투자 대안 중에서 뭘 택한다?
덜 위험한 투자를 투자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말한다. 위험 혐오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하니까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작은 것을 택한다는 위험이 작은 거. 이해됐나요? 뭐가 같으면? 수익이 같으면 덜 위험한 쪽,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게 위험 혐오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 위험 혐오적 태도란 위험한 투자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험할지라도 투자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유인책이 있거나 피할 수 없는 위험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다. 그러니까 위험 혐오적이라 그래서 전혀 위험을 감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꿀 같은 투자자도 이만큼 위험 감당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기대되는 수익이 얘보다 더 높으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으면. 이해되나요? 예.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알아두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예. 그 다음에 그러면 298쪽 맨 위에 있는 그림의 의미는 이제 아시죠? 거기에서 그 맨 위에 있는 그림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A하고 B가 여기 있는 갑하고 을이에요. 그죠? 그때 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A. B도 위험을 싫어하지만 A가 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 페이지에 이런 말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 297페이지 맨 밑에 297쪽 맨 밑에서 넷째 줄 이런 말 써놨어요. 결국 투자자 A의 위험 혐오도는 투자자 B의 위험 혐오도보다 어떻다? 더 크다.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혐오적일수록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나타난다?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경사가 더 가파르잖아. 얘보다. 예.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자, 여기에서 이제 299페이지에 가면 수익과 위험에서 대상 부동산에 뭘 측정합시다? 수익을 측정합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수익의 측정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자, 기대 수익률은 예상된 지출과 뭐로 계산하는 거라고요? 예상된 수익으로 계산한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예. 그런데 예상된 지출은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시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 들어가지만 수익은 언제 생긴다고요? 미래에 생긴다고요. 그럼 미래에 생기는데 자, 수익이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지금. 그러면 제가 부채도사도 아닌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알아갖고 2천만 원 예측합니까? 이래 물어보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299쪽 맨 위에 보라고요. 대상 부동산의 미래 수익을 측정할 때는 대상 부동산의 과거 수익과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 부동산을 통해서 구하고 위험을 고려한다. 이런 말 써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를 예측할 때 이게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들이 쫙 있겠지. 그것들을 또 살펴보고 또 주변에 대체될 수 있는 오피스텔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수익이 나오는가 이런 거 쫙 살펴서 미래를 예측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측을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물었을 때 동그라미 이번에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은 불확실한 것으로서 대상 부동산 수익은 확률론적으로 구하는 거다. 확률론적으로 구한다 했을 때 그게 뭔데요? 3번에 미래 기대 수익을 단순히 산술평균이라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가중평균에서 구하는 거다. 그 가중평균한다는 말이 뭡니까 했을 때 그 두 번째 박스에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 오피스텔에 투자한다 했을 때 수익을 예상하는데 수익이 어때요? 많이 나올 수 있는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호황일 확률과 불황일 확률 이런 게 있겠죠? 그 확률을 만 다음에 예상되는 수익에서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평균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밑에 있는 정상, 낙관, 피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 예상되는 수익은 몇 프로요? 10%. 낙관적, 호황일 때는 13%까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황일 때는 8% 예상이 된다. 그걸 어떻게 구했다고요? 과거 데이터 분석해보고 옆에 있는 경쟁, 대체 경쟁될 수 있는 오피스텔 분석해보고 이렇게 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발생 확률이 있겠죠? 그 확률을 또 구해서 곱한 다음에 더하면 평균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한 평균값을 무슨 평균이라 그래요?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대 수익률의 평균값은 뭐 곱하고 더하니까 10% 나왔나요? 예, 그게 평균값이라는 거예요. 가중평균. 자, 그래서 수익률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래 물어보면 불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과 호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의 무슨 값으로 구한다고요? 가중평균값으로 구한다 하는 거. 아주 쉬운 문제지만 시험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로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계산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뒤로 넘겨서 300쪽에 보면 니은번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오나요? 예.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분산 투자된 자산의 조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니까 분산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때요? 이제 각 개별 자산들이 있을 거라고 그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의 가중 평균값이 곧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라고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여러 자산이라고. 그럼 거기에 보면 A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랬을 때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의 무슨 값으로서 가중 평균 값으로 구한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이다 그랬을 때 거기 A도 있고 뭐도 있어요? B도 있고 C도 있더라 이렇게. A, B, C가 있더라. 자, 그럼 A의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 몇 프로요? 12%. B는요? 10%. C는요? 8%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가중 평균 값이니까 여기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토탈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토탈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20억, 30억, 50억 하면 100억이죠. 그 100억 중에서 A는 얼마? 20억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B는요? 30억 이렇게 C는 50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중이 요만큼이니까 여기다 비중을 곱하라는 거예요. A는 100억 중에서 20억이니까 0.2, B는요? 0.3, 여기는 0.5 곱하고 말하고요. 더하고 이게 가중평균이라고요. 학계론에서 가중평균은 찾았으니까 곱하고 더하고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2.4%, 여기는 3%, 여기는 4%, 다 더하면 몇 프로예요? 9.4%. 자, 그래서 여기에서 9.4%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뭐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위험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위험의 측정이라고요. 그럼 위험을 어떻게 측정할 건데 하고 물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있었나요? 기대 수익률 투자 대상에서 뭐 되는 거라고요? 기대되는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측정이다 그랬을 때 뭐 위험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자, 여기 뭐 1억을 투자해서 A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2천만 원의 수익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20%입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요 2천만 원은 불황일 때, 호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의 가중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뭐가 될 수 있죠? 불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불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0 이렇게. 호황이면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발생 확률이 50%고 여기도 50%라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가중평균 낼 수 있죠? 불황일 때, 황일 때 가중평균 하면 곱하고 더하고 얼마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여기 A 부동산에 투자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기대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불황일 때, 호황일 때의 평균값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2천만 원 수익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와, 20% 수익률이구나 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무슨 값이에요? 평균값이잖아요. 즉 평균적으로 뭐 되는 수익률이에요? 기대되는 수익률이라고요. 근데 실제로 투자해보면 내가 예상한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불황이 되어버리면 0원이라니까. 그럼 0원이면 0%잖아요. 벗어날 수 있죠? 예.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벗어나는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 1억 투자하세요.
1년 후에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100% 정확하게. 와. 잘 되면 4천 드리고요. 못 되면 0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 마음 같아서는 요걸 선택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상대적으로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범위를 키워서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또 돈 뭉쳐서, 번 돈 뭉쳐서 또 뭐 한다고요? 투자해서 또 빵으로 가거나 돈 더 벌거나, 또 뭉쳐서 빵으로 가거나 돈 더 벌거나, 계속 그리 간다면요. 안정적인 계속 2천만 원을 받는 게 더 낫다는 생각할 수 있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사실은 위험 회피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수익률하고 실현되는 수익률이 똑같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똑같다. 내가 예상한 기대치에서 안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걸 뭐요?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위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달라지면 그게 위험이라고. 달라지면 내가 예상한 기대치에서 벗어나니까 불확실해졌잖아요. 그게 위험이라고. 그럼 이 위험은 이 벗어나는 정도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측정한다?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 요렇게 뭐 이런 거 혹시 기억납니까? 양쪽 대칭이 되게끔 정규분포 그려놓고 여기서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는가를 막 따져보는 거 이렇게. 중학교 때 뭐 학급 반 평균 해놓고 뭐 이렇게 막 해놓고 이런 거 따졌어. 여러분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제 딸내미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더만. 이게 그래서 많이 벗어나면 그만큼 안전한 거다. 이거 위험한 거다.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계산하세요. 이런 건 안 내. 중학교 2학년 문제니까. 대신에 뭐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에서 벗어나는 게 커지면 안전한 거다. 위험한 거다. 위험한 거다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럼 뭐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랬을 때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요 한쪽 면만 측정하면 이게 표준 편차예요. 요쪽도 있잖아요. 요쪽까지 다 양쪽을 다 측정하면 뭐요? 분산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럼 표준 편차를 뭐 하게 되면 제곱하게 되면 그 분산의 면적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것은 곧 뭐가 커진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산이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위험이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알아두실 것은 300쪽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투자에 대한 위험은 기대 수익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는 분산이나 뭐라고 하겠다? 표준 편차로 구합니다. 기대 수익의 평균값이 계산되면 각사상이라는 거는 호황이나 불황이나 이런 게 사상인 거예요. 이 기대치에서 뭐 하는 정도,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위험이 계산됩니다. 자, 2번. 미래 수익의 변동성 정도, 즉 위험의 크기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되는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어떨수록 클수록 위험은 어떻게 된다? 커지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으면 위험은 어떻다? 작아진다. 자, 그래서 그 의미 정도는 알아두시고 표준 편차가 0이라는 건 평균에서 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어떻다?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설명하면 요 한쪽만 따진 게 뭐라고요? 표준 편차. 그럼 표준 편차를 뭐 하게 되면 표준 편차를 제곱하게 되면 양쪽 면적이 됐죠? 그게 뭐라고요? 분산 이렇게. 그럼 다르게 말하면 분산에다 뭘 씌우면 루트를 씌우면 그게 곧 뭐가 돼요? 표준 편차.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말이 콜 뭐가 커진다는 소리다? 위험이 커진다는 소리다. 이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 정리하자 하는 겁니다. 301쪽에 두 번째 박스가 나와 있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뭘 씌운 거다? 루트를 씌우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위험의 관리 방법. 우리가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처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소리예요.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자,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제 우리는 위험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관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위험한 투자가 있으면 뭐 해버리자? 회피. 피해버리자. 자, 그러면 위험을 처리할 때 피해버린다는 건 동그라미 3번에 위험한 투자는 싹 뭐 해버리는 거예요? 제외.
그러니까 안전한 데만 투자하는 거야. 국채나 공채, 정기예금 이런 안전한 데만 투자하자. 자, 두 번째 또 뭐 더 있어요? 위험의 보유. 위험의 보유라고 하는 건 위험을 스스로 뭐 하는 거요? 떠안는 거. 은행에서 돈 안 갚는 사람들에 대비해서 어때요? 대손 충당금 이런 거 적립해 두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당금 쌓아두는 거. 이런 것들이 위험의 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당금 이런 말 나오면 위험의 보유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전가는 뭐 하는 거요? 떠넘기는 거잖아요. 위험을 제3자에게 떠넘기자. 그게 전가입니다. 그 누구한테 떠넘길 건데 그래서 또 뒤로 넘겨서 302쪽 맨 위에 대출자가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에게 뭐 하겠다고요? 전가. 그러니까 대출자가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겠다 이거예요. 뭘 어떻게 떠넘겨요? 변동금리 통해서. 아까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금리 올려서 차입자에게 전가 이렇게. 두 번째, 인플레이율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는 임대차 계약. 말 그대로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뭐 해버리겠다는 거요? 올려버리겠다. 그것도 전가라는 거요. 위탁관리를 통해서 관리회사에다가 위험을 떠넘길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미연번하고 비연번 보시면 화재보험이나 건원보험에 가입한다 이런 말이 있죠? 보험에 가입해서 위험을 떠넘기는 겁니다. 보험회사에. 하청이나 리스계약, 하청업체에게 위험 떠넘기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전가에 속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위험에 뭐가 있다고요? 통제. 자, 통제는 손실이 발생할 횟수나 규모를 줄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손실이 발생할 횟수나 규모를 줄이겠다. 자, 그러면 이 통제와 관련해서 손실이 발생할 횟수나 규모를 줄이겠다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위험의 통제에 속하는가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 동그라미문에 뭐가 있다. 위험 통제는 보수 계측,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 방법, 민감도 분석, 포트폴리오 이런 게 다 이제 위험의 통제에 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할 횟수나 규모를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통제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보수적 예측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보수적 예측이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기억납니까? 투자 가치는 뭐분의 뭐였어요? 요구 수익률분의 예상 수익이었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러면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럼 예상되는 수익이 있잖아요. 요 예상되는 수익을 만약 높게 예측하면 어떻게 돼요? 요 투자 가치가 커져요, 작아져요? 분자가 커지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커지면 요 놈이 계속 커지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계속 커지면 얘보다 계속 커져서 계속 투자하라는 말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묻지마 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묻지마 투자면 그 위험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예상되는 수익은 높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높게 하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예상되는 수익은 낮게. 예상되는 수익을 낮게 예측하면 뭐가 작아져요? 투자 가치가 작아지겠지. 작아져도 요 시장 가치보다 크면 그건 좋은 투자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실을 좀 줄여보자. 이런 것이 뭐다? 보수적 예측이에요. 그래서 기억권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투자 수익을 가능한 한 뭐 하겠다?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 높여야 수익이 줄어들겠지. 예, 그래서 낮게 예측하자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 방법 이런 말이 나오나요? 우리 위험 조정률이란 말 배웠나요? 미안합니다. 40분 전에 강의를 해서 까먹었군요. 10분 전에만 강의도 기억했을 텐데 요구 수익률을 제가 설명하면서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이 가산되어 있는 요구 수익률을 뭐라 그런다고요? 위험 조정률이라고 한다라고 저는 강의를 했거든요. 다만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러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구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요구 수익률은 높게 잡아야 위험을 처리하는 거예요. 낮게 잡아야 위험을 처리하는 거예요. 얘를 요구 수익률을 낮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분모가 작아지면 2분의 1하고 4분의 1 중에서 어디가 더 커요? 다 알죠? 이게 큰다는 뭐죠?
투자 가치가 커진다는 소리예요. 요걸 낮게 잡으면. 그럼 투자 가치가 커지면 또 뭔 일이 생겨요? 묻지마 투자로 가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 수익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게. 위험에 따라 할증시키라는 겁니다. 높게. 높게 잡으면 분모가 커지면 이게 작아지잖아요. 작게 잡더라도 시장 가치보다 크면 좋은 투자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 방법에서 기억번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이게 미래 수익이잖아요. 미래 수익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투자 가치 이렇게 고칠 때 수익은 가능한 위험한 투자일수록 뭘 적용하라고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세요. 이때 할인율이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라니까. 그래서 니은은 즉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때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 클수록 위험 조정률을 높여서 위험을 처리하는 거다. 회피할 수 없는 위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 그것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커진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 또 뭐도 있다고요? 보니까 이 페이지에 민감도 분석이 있어요. 나오나요? 민감도 분석. 자, 민감도 분석의 다른 말이 뭐죠? 민감도 분석의 다른 말이 둘째 줄에 감흥도 분석 이런 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은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이 수익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분석하는 건데요. 감흥도 분석이라고도 그래요. 2번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임대료, 영업 경비, 공실료, 감가상각비, 보유기간 등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수익률의 변화를 분석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익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고요.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요? 임대료, 영업 경비, 공실률, 감가상각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보유기간 짝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임대료를 올립니다. 그럼 수익이 늘어요, 줄어요? 학원 수강료 올립니다. 학원 수익 늘어요, 줄어요? 중요한 건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 다 까먹었죠, 벌써. 중요한 거는 비싸면 안 사. 그래서 수요자들이 반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학원에서 수강료 올리면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때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 수요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나 비싸서 안 사 하고 수요량을 뭐 해버리면 왕창 줄여버리면 이게 탄력이라 그랬죠? 양이 왕창 차면하는 거. 그러면 오히려 수입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기억납니까? 마치 처음처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임대료 올린다고 해서 당연히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늘어나는 거는 수요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때? 비탄력, 둔감하게 반응했을 때 올려야 수익이 늘어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때는 고가 정책을 써야 된다고요. 근데 수요자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왕창 가방 싸버리는 일 생기면 수익이 어떻다? 줄어든다. 그럼 원장님은 뭐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수익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놈을 찾아서 통제하라는 거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미연본에 민감도 분석은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뭐하고 파악하고 집중관리 대상 변수를 확인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어떤 게 수익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영업, 경비, 공실, 감가상각 방법 이런 게 얼마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서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아서 맞아 통제하자. 그래야 수익이 줄어드는 위험을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위험과 수익률에 대해서 배웠어요. 위험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수익률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위험입니다. 이렇게. 그거 어떻게 측정합니까? 물어보면 뭐로 측정한다고요? 무슨 가중평균으로 측정해요? 위험을 표준 편차와 마치 처음처럼 그러지 말고 요즘 분산으로 측정한다. 기억납니까? 수익률을 측정할 때 불황일 때, 호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의 무슨 값? 가중평균값으로 측정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써놓고 있는 요 말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하고 물었을 때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의 종류에는 사업상 위험도 있고 금융적 위험도 있고 그 뭐 법적 위험도 있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 유동성 위험도 있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사업상 위험에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었다. 이런 것도 정리하시고 수익률의 종류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있었고 실현 수익률이 있었는데 실현 수익률은 투자할까 말까 때 필요가 없으니까 주로 요 두 가지를 살펴본다. 이건 투자 대상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다. 이건 투자자가 요구하는 거다. 근데 투자자는 자기가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근데 그 위험에 대한 대가 정도는 투자자마다 다 달라져서 아까 그래프가 가파른 놈도 있었고 완만한 놈도 있었다. 그리고 요 놈이 기대 수익률이 요소가 크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 말과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게 있었다. 그게 뭐라고요? 투자 가치가 뭐보다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뭐 그런 거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보고 그리고 측정 아까 어떻게 하는 거 배웠으니까 보고 그리고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그중 위험의 통제에는 지금 배운 보수 예측과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 방법과 민감도 분석 이런 게 있었다. 물론 포트폴리오도 여기다 포함됩니다. 분산 투자 통해서 손실을 줄여보자 이런 거니까. 자, 그런데 위험하고 수익은 상쇄관계, 비례관계다 이런 것도 배운 거예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하면 된다고요? 최적의 투자 대상을 선정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평균 분산법과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온다는 거 이제. 그럼 요거 정리하면 되겠죠? 예,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 예.